네, 안녕하십니까.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2분과 문화권별 한국어 교육 분과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음, 저희들이 문화권별 한국어 교육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위에 그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과는요, 그 한국어 문화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총 6개의 발표와 그다음에 30분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분과의 진행을 맡은 저는 영남대학교 국제학부에 있는 이미향입니다. 그리고 이 분과에는 문화권별 한국어 교육으로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삼일 상명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교수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에바 라티파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교수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바하르 알리에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 교수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소영 불가리아 소피아대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성조 연세대학교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준비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표를 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상명대학교의 나삼일 교수님이시고요. 아시다시피 국제 저희 잉크 학회에 바로 직전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나삼일입니다. 네, 먼저 한국어 관련 몇 가지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15위이며 또 한류의 영향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과가 증가했으며 30개국이 넘는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반 개설을 했고 또 세종학당에서는 2020년 6월 기준 76개국 213개소를 지정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등록 시험인 토픽의 응시자도 2019년 기준으로 85개국 37만 5천여 명에 이르러서 양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외적인 발전과 더불어 우리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재고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 토론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학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하고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해방 후에 한국인의 일본 거주자에 의해서 한국어 교육이 있었고 또 1970년대 이후에 일본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조선족들이 한국어 사용자로서 나름대로 한국어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습자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92년 한중 수교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와 맞물려서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 있었는데 실제 이 학생들이 중국 내 대학 진학이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한국으로 유학 겸 일을 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 한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갑자기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을 때 당시 국내에서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나 또 한국 생활에 있어서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재가 없었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양질의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그리고 제가 실제 한국어를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 학습자들에게 가르친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의 한국의 교육 현황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어 학습자의 어떤 수요가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게 되다가 19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984년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일본 대입수능 시험인 교과목에 한국어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고등학교 학습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 와서는 일본 속의 한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 많은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150여 개의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약 350여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한국어 강좌의 특징은 과목명에 기존의 조선어 그리고 코리아어, 한국 조선어 등등 여러 개의 어떤 그런 과목명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한국어가 주로 쓰이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40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두 부류의 맥락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대의 관계는 물론 한국의 분단 현실을 나타내 주듯이 하나는 한국어 교육이고 또 하나는 조선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한국어라는 하나의 독특한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일본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1946년 남경 동방 어문전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한국어 교육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와 조선족들의 한국어 교육으로 인해 조선어가 주류를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에 5개 대학에서 조선어학과가 개설이 되었는데 대부분 1970년대 이러한 학과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다시 이제 한국어학과가 개설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16개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이렇게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77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이렇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140여 대학에서 한국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한중 어떤 그런 관계나 또 그리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많은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조선학과로 개설하지 않고 한국학과로 개설해서 한국학과의 명칭이 달라진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사실 한중 관계의 영향으로 유학생들의 수가 한국에 들어오는 수도 주춤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일부 대학에서 중국에서 한국학과가 폐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에 유학을 오려고 준비하는 학습자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원 석사 과정이라든가 또는 박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망을 또 예측해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맞춤형 그러한 유치의 어떤 형태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에서 주로 한국어학과의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학과 교육 내용은 보통은 기초 한국어를 시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서 한국어학이라든가 또는 한국문학, 한국어 번역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용화된 그러한 한국어 관련 교재가 부족해서 표준 한국어를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이 절실하며, 또 한국어학이나 한국문학 등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특징과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현장 사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은 간단하게만 제가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실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한국에 오는 중국인 학습자라든가 일본 학습자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어의 어떤 계통은 사실 여러 그 계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리보설이라든가 또는 한국어족설, 일본어 동계설, 알타여족설, 크리올설 등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영향에 있다고 하는 일본어 동계설이나 또는 크리올설, 중국어와 연관이 있다는 이러한 지지자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그리고 언어의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므로 많은 부분에서 한국어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어권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때 있어서 몇 가지 점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처음에 한글을 교육할 때 일본어권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글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의문 현상에 평음, 격음, 그리고 경음이 있는데, 저에게 이제 쯔로 이렇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적어놨는데요. 이러한 그 의문 현상에 일본인 학습자는 이것을 구별해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어 받침은 27개인데 이것은 7개의 대표음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본어 발음에 있어서 받침은 은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받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받침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발음 현상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의 어떤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글을 지도할 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통사구조가 일단 저희는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점이고 또 쉽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또 수어에 사용되는 동사나 형사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실제 또 활용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사의 사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입장에서 좀 우리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크게 또 존댓법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는 존댓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존댓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주체 높임이라든가 객체 높임 이런 것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알고 미리 사전에 어떤 그런 오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학습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발음 지도 측면에 있어서 중국인이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발음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모음 같은 경우는 음이 좀 없는, 모음책이 없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는 니을 어떤 그런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통사구조가 우선 다르기 때문에 일본어와 다르게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지도를 하고 여기에 따른 조사가 중국어에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나사밀 교수님께서 그 동북아시아 쪽에서 한국 교육의 현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학습자들이 힘들어하는 점 이런 것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일단 한국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또 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역사나 기관의 수나 교육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저도 97년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었군요. 네, 첫 번째 동북아시아 쪽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아시아로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모실 백태현 교수님은요. 현재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25년간 한국어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자,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네,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백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키르기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특히 요즘 그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중점을 좀 두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나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 경제적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한국과 다른 또 중앙아시아 또는 키르기스탄만이 가지는 그러한 특수성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현황, 키르기스탄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학이 있고 대학이 지금 19개 기관에서 한 2,000여 명, 그 다음에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그 다음에 요즘 새롭게 또 한국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국어 또는 한국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약 9,000명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그 다음에 부전공이나 제2 외국어로 이렇게 가르치는 대학을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숫자가 많습니다. 전공대학 학생 같은 경우에 980명, 그 다음에 비전공이 한 1200명 이렇게 해서 한 2100명, 2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르는 교수 요원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전체 한국인 교수, 현지인 교수에서 81명 정도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과연 교수 요원의 질이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그 한국어 또는 한국학 교육의 특징을 보면은 근래 이 학과가 많이 설립이 되었고 여기에는 이제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국가에서 설립한 그 비스케크 한국교육원의 수강생이 많이 늘어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그 전공학과의 성패는 대학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서 또는 유능한 교수의 요원이 얼마나 확보되었는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패의 요건이 됩니다.
그동안에 있어 왔던 문제들인데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한국어 전공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중심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학과의 조화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구소련 이후 계속되어 오는 제도적 한계가 역시 교육 현장에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요원이 부족하고, 또 좋은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 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가 그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것이 실제 현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ICT, 정보통신 기술의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실제 한국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온라인 또는 원격 교육, 이것과 비교해서 이쪽의 중앙아시아 쪽의 어떤 특수성 내지는 한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온라인 교육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격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의 문제이고, 또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중간에 인터넷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세계 각국의 ICT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대체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100년 이상 된 그러한 기관인데, 여기에서 그 발표하는 ICT 발전 지수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하는 네트워크 준비 지수, 그다음에 유엔에서 2개를 또 발표를 합니다. 전자정부 발전 지수, 온라인 참여 지수. 자,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그 나라의 또는 키르기스탄의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정보통신 인프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 통신 인프라, 인적 자본 이런 것을 또 세부 기준으로 삼고 있고, 지금 표 3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조사한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정부 발전 지수인데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보는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83위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참여 지수 같은 경우도 국민에게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고 또 정책 참여, 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준비 지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또 세부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 과연 ICT의 그 현황은 어떤지 그 주요 지수를 보면은 ICT 발전 지수가 2017년에 176개국 중에서 109위였는데 2017년 이후 내부 기준 마련 때문에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조사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준비 지수가 134개국 중에 94, 그 다음에 전자정부가 83, 온라인 참여 지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의 좀 특징을 보면은 기술이 65위로 좀 높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현재 전체 가구 중에 약 한 20%가 인터넷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이나 원격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컴퓨터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역시 한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의 약 한 95% 정도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중고 핸드폰이다 보니까 액정이 깨진다거나 또 배터리가 노후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인터넷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중간에 수업에 빠져나가는 경우 많은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기획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의 노동자가 나가 있었는데 이들이 일시에 이제 대거 귀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 가정 형편의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습자의 빈부의 차이가 온라인 또는 그 학습 성취도와 어쩔 수 없이 직결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 온라인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또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온라인 또는 원격 교육의 한계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자의 그 온라인 강의 및 원격 교육에 대한 준비 및 숙련도가 문제로 대두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은 이제 교수자의 효과적인 온라인 강의 준비라거나 또는 또 유능한 교수 요원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한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심각한 문제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하위 학습자의 경우는 그 하향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키르기스탄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의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악화되고 있는 그 저소득층이라거나 또는 저성취도 학습자를 위해서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그 교육 형평성을 확보해 줄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도 동시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ICT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수자에게 이런 환경을 구축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학습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교수 요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과 온라인으로 한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더불어서 온라인 강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키르기스탄에서 몇몇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교재의 개발이었습니다. 특히 맞춤형 교재,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 이제 글로컬 시대를 준비한 그러한 맞춤형 교재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교수 요원의 역량 강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많은 한국의 연구자들이나 또는 실제 한국에서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수 사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물론 다양한 그 앱이나 웹이나 또는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학습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학습자들의 내면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인성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르치는 한국어와 한국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학습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와 더불어서 한국 문화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 문화의 정체성 특히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약자와 동행을 하는 즉 공존과 상생을 해나가는 한국 문화의 어떤 아이덴티티로서의 큰 그 문화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창조와 연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한국학이나 또는 인문학, 한국어를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김치 재료가 모여가지고 22가지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그러한 융합과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IMF 이후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육을 해나갈 때 이런 한국 문화의 정체성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수치로 잘 보여주셨고요. 그런 만큼 또 교수자 확보나 교육 환경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갈 수 있는가 하는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좀 미뤄놓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신 에바 라티파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께서 부산의 감천마을을 방문하여서 국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도 부산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한국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에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교수인 에바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상황 방식 속에 모두 고생하고 계시지만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가서 직접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싶지만 상황 허락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줌과 같은 발달 기술 덕에 저도 이렇게 웨비나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저희를 초대해 주신 이미향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제 발표는 10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인도네시아 네티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 이해를 못한 탓에 사건 발생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 세계라는 막장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는요. 수많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그 한수희 배우 인스타그램 계정을 방문하셨다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좀 방문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수희 계정에 악플 사례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 문화 이해 못한 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고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 드라마 활용, 한국 문화 교육 필요성, 온라인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문화 교육 연구하기 위해서 드라콜로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구글 폼, G폼과 그리고 MS 팀을 이용하여 11월 12, 13 사이에 진행해왔습니다. 응답자 수는 총 68명입니다. 그러면 드라콜로기는 무엇일까요? 드라콜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중앙연구원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콜로기는 드라콜 및 로기 새롭게 구성된 용어입니다. 드라콜은 진주어인데요. 한류 열풍과 함께 생긴 것인데 드라마에다가 코리아를 붙여서 드라콜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드라콜은 한국 드라마를 뜻합니다. 로고스는 그리스 말인데 지식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토, 학문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지식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콜로기 어떤 채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라콜로기 관련 비디오를 좀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 이유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국 드라마를 활용하여 문화적인 내용들을 분석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화 교육 현황을 말씀해 드리자면 공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지금 전국 인도네시아 그 수많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과 기관이 네 기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의 비슷한 정보를 반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허위 정보도 많아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내 한국 문화 교육이 종합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샵 budaya Korea 혹은 한국 문화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 문화를 대신 한국의 내용이 더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이후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을 포함한 외국 네티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학문적인 한국 문화를 관련 온라인 계정이 보기 드문 이유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적극 응원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한국 문화 교육 더욱더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한국 문화 교육 발전시키기 위해서 드라콜로기가 탄생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한류와 코로나 시대 시작과 더불어 한국 드라마 인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 이해를 희망도 많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보다 더 쉽고 즐기는 방법 무엇인지를 바로 시각화, 그 비주얼리제이션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 내 한국 문화 교육은 학문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난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드라콜로기 보고 나서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알아냈다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커피 문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는 문화, 그 커피 문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외모 분석, 지역별 위주로 특히 이태원 같은데 다문화 사회 발달 등 한국 문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연구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외에는 코리아넷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의 미켈 찬드라라는 그 TV 방송인데요. 그 TV 방송에서 드라콜로기 분석하고 리뷰 소개가 또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보기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에는 드라콜로기 같은 온라인 제작은 인정받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긴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당연히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기술적 개발 요청하거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홍보, 확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 노력이 지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문제점과 한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문화 교육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적인 온라인 프로그램이 강화가 필요한다는 말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본과에는 그 한국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각자 지금 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 차이만 해도 2시간에서 6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현장으로 다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보시는 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맞지만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찾아보고 싶은데 온라인상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찾아볼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참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내주신 원고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흔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살아있는 개구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네, 이런 문화적인 예, 예, 부분, 예, 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알려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바 선생님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아제르바이잔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 계시는 알리에바 바하르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한국과 한 5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바하르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네네. 네. 마이크를 네. 넘기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작. 네, 5시간입니다. 시차가.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한 내용은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인 일거찰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아제르바이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높임법 사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두 언어 간의 높임법 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한국어에는 높임법이 아주 발달하고 그리고 아주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높임법을 이제 문법상으로는 그 기본으로는 정자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어에서는 이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은 주체 높임이 아예 없고요. 객체 높임하고 전자 높임을 통해서만 높임법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높임법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그렇게 한국어에 비해서 훨씬 간단합니다. 우선 객체 높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높임은요, 아제르바이잔어에서는 cenab, yoldaş, aziz, hürmetli, hanım, bey 등과 같은 한국어에서 일전에 님, 시에 내인된 것으로 격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객체 높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자 높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높임은 이인칭 복수 대명사에다가 동사를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미를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센서 밖에 기대져서 너는 내일 바꾸러 가냐를 높은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1층, 2인칭 단수 대명사를 복수 대명사로 바꾸고 그리고 동사도 이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시사바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하나로 높임 표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우리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어에서는 주어에 따라 동사 어미가 바뀌게 되니까 아예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없어도 이제 동사 뒤에 붙이는 어미로 누구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특히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하면서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장을 읽는데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지 않아서 어떤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하는지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컨텍스트를 잘 파악해야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거 없이는 이제 많이 틀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체계가 한국어의 아제르바이잔어에 비해서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어려움이 한두 번 아닙니다. 한국어를 몇 년 동안 배워본 학생들조차 혹은 졸업생들조차 이런 가끔씩 실수를 크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혹은 집중하고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형태적인 체계가 아니라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입니다.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높임법의 사용은 또 언어가 안에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높임 표현은 되게 중요한 의사소통 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이제 인간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또는 상대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호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을 잘못 파악하면 의사소통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런 높임, 한국에서는 이제 상하관계, 연료는 높임 표현 사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높임법 사연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사회적 거리입니다. 즉, 나와 친한 사람이면 반말을 하고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면 높임말을 사용하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 관계, 친족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만약 이모이든 할아버지든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반말을 씁니다. 또한 번역 관계하고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말이 반말이면 가는 말도 반말이고 어느 말이 존댓말이면 가는 말도 존댓말이 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물론 예외 사안이 있습니다. 예외 사안은 일단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높임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군대에서도 주로 이제 높임법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예외 사안은 일반 대화에서는 예외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로서는 특히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좀 반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또한 예의 있는 태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말하고 어느 말의 그 같은 수평 속에서는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어려워 아까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사건이 아니라 이제 갈등들이 실제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서 상사가 반말을 하는 것을 역으로 받아들여 이제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한국으로 유학한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이 이제 선후배 가리지 않고 다 반말로 하는 경우들이 점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이제 틀린 것 중에서 하나는 바로 이인칭 대명사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인칭 대명사가 아주 세분화되고 있고 그만큼 복잡합니다. 근데 막상 쓰려고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 많은 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없게 됩니다.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어느 대명사도 쓰기에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어에서는 이인칭 대명사가 단수 대명사 no하고 그리고 복수 이인칭 대명사 sis 이거 두 가지입니다. no 아니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이라는 말은 그 누구한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함에 익숙해진 아제르바이잔 학습자들이 상대방을 이제 호칭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제가 예컨대 이제 번역할 때는요, 기자가 대통령을 부르는 것을 당신으로 번역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명사에도 이런 어떤 대명사를 어떻게 호칭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또한 만약 직함이라도 많이 사용한 사회라면 대명사 대신에 직함이라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아제르바이잔 사회에서는 뭐 일부 경우 군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라는 그런 호칭 직함 외에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움에 닥친 데에다 난감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은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화나 역사 등으로 서로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함,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표현의 사연에 있어서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사회 언어학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어는 높은 표현이 주로 수평적으로 또는 사회적 거리에 따라 쓰이기는 하지만 한국어에는 상호관계, 연령 등에 따라 높은 표현이 사용되며 또는 의사소통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아제르바이잔 학습자들한테 높은 표현 사용을 가르치기 전에 두 언어 간의 사회 언어학적 또는 문화적인 측면이 먼저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높은 표현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사실 이제 앞에서 사회언어학적으로 어떤 예시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하신 네. 말씀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기억을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문화나 역사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고 그다음 언어도 같은 알타이 계통이라고 공통점이 많다고 보여지며 또한 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마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높임법 그다음 호칭어 이런 것에서 사용상에 굉장히 다른 점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문법이나 어휘로서 접근하는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이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교육으로 접근을 했을 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로 이제 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1시간 더 가보겠습니다. 불가리아와 한국은 6시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소영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김소영 선생님. 7시간 차이가 나요. 7시간입니까? 네. 네. 그러면 아주 이른 아침이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교 한국학과에 계시는 김소영 교수님 모시고 불가리아에서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 잘 들리시죠?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해입니다. 뭐 코로나19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여기 산지 30년이 됐고 한국과 불가리아가 수교한 지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은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많이 했고 저희 강의 같은 경우도 3월 달부터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해질 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좀 IT 강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 동유럽에서. 그래서 인터넷 사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행히도 그래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온라인 수업에.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가리아 한국어 교육의 현재 미래에 대해서인데요. 불가리아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유럽에 있는데 동쪽에 있고요. 여기 이제 지도가 보이는데 불가리아가 있고 소피아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소피아에 있는 소피아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흑해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렇게 터키, 여러 나라와 함께 이제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불가리아는 굉장히 나라 면적은 한국 남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근데 굉장히 작아요. 700만밖에 안 되니까 700만도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한국어 교육은 아주 한국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 옆 나라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거든요. 발칸 반도에 불가리아가 있는 거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서, 세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국가죠. 세르비아에서는 베오그라드나 지금 노비사트에 세종학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고, 마케도니아는 스코피에가 수도인데 여기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또 의외로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과도 없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아테네에서 아테네 국립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터키 뭐 앙카라나 이스탄불 아니면 예르제스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한국학과도 있고 거기서 여기는 아주 이제 한국학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 쪽을 잠깐 보면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소피아 대학교 한국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1990년에 불가리아에 갔습니다. 9월 달에 갔는데 그때 갔더니 나만은 잘 모르더라고요. 북한하고는 1948년에 수교를 했고 한국하고는 1990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 그러면 88 올림픽 이게 전부였었는데 저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제가 아마 이렇게 상황이 안 변했으면 벌써 한국에 가 있었을 텐데 자꾸 이게 한류 때문에 한국 교육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가지 못하고 여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992년에
그 이제 처음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이 됐고 1995년에 그 한국학 전공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이제 한국학과로 독립을 했고 지금 석사과정, 박사과정 모두 이제 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입학 동기를 보면 예전에는 일본학과, 그러니까 그 한 20년 전의 얘기죠. 제가 한국어 교육을 한 지 저도 1995년부터 수피아 대학에 있었으니까 2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일본학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본학과 떨어져서 이제 한국학과가 3지망이나 2지망 정도 되는데 들어갔다.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학과 다니다가도 거기 그만두고 저희 한국학과 1학년으로 신입수용으로 들어온 학생이 또 있고 굉장히 이제 이게 다 한류 덕분인데 요즘은 이 케이팝 특히 이제 그 BTS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불가리아의 그 티네이저들이 아주 그냥 한국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한국의 그 문화나 동양 문화, 언어,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학과를 지원을 했다. 그리고 올해도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1차에서 신입생 선발이 마감이 됐습니다. 소피아 대학 같은 경우도 1차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그 과가 많지 않은데 한국학과나 일본학과 이런 데는 항상 1차에 마감이 돼요. 그래서 그 한국학과에 입학하지 못한 그 학생들은 중국학과를 가거나 동남아시아 다른 학과로 입학을 해서 1년 다니고 또 편입을 하고 이런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학과 교수는 그 전임 교수가 8명으로 아마 이게 그 유럽에서는 제일 많을 거예요. 한국학과 규모나 이 교수 숫자는 제일 많은 숫자이고요. 학생도 그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백태현 교수님 조금 전에 발표하셨지만 거기 뭐 9,000명, 10,000명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그 유럽에서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70명이고 석사과정생도 있고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석사과정생이 예전에는 1-2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한국학과 졸업생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 한국어 교육이 확산이 돼서 교사를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소피아 대학뿐만이 아니라 플로우디프나 트라키 그 공립 학교라든지 여기 교사로 가 있는 그 저희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학교가 중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한반도 자료를 수집해서 해제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한국학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불가리아를 3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록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 김일성 젊었을 때 모습이고 지프코프라고 여기 불가리아 그 공산당 그 서기장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불가리아에 있는 의료진이 세 차례 파견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불가리아 의사하고 북한에 있는 이제 그 여군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남북한 관련 불가리아 문서 목록집을 냈습니다. 냈고 올해는 이러한 그 냉전 시기에 불가리아 소재 한반도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서 모두 다는 아니고 중요한 문서만 이거를 한국어하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학과에 속해 계신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또 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같이 해서 이런 것도 역시 제가 생각해서는 해외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그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장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요새는 K가 유행이라서 K 드럼으로 해서 이것도 한국어, 불가리아 이렇게 영어 이렇게 3가지 언어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한국 한국 문화를 통해서 또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사람이 꽤 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불가리아의 한국어 주요 교육기관을 보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 이렇게 인제 2군데 지금 있습니다. 인제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연도를 지금 제가 옆에다 쓴 거고요. 뉴 불가리아 대학교라고 해서 소피아에 있는 불가리아에서 가장 큰 사립대학입니다. 여기도 2019 년에 한국어가 개설이 되었고 올해 이번 학기에 한국어 초급에 등록한 학생이 거의 뭐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인제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인제 굉장히 인제 다들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트라키 대학교라고 여기도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서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있는 불가리아 소피아 공립학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10군데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번호를 다 쓰기는 했어요. 여기는 불가리아는 번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모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 18번 학교 소피아 공립학교가 좀 특이해요.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로 돼서 한국어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불가리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거고, 여기 저희 졸업생들이 4명이 가서 이제 지금 교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스마트 교실, 한국어 교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부 장관님이 오셨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학교에 다니는 한국어반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저희 이따가 또 토론에 약간 이제 얘기할 시간을 주실 테니까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1차에 마감이 되도록 긴 시간 30년간 현장에서 애써주신 김소영 선생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희가 제일 편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한 곳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남미로 가볼 건데요. 네, 김성조 교수님 남미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는데 그런데 한국에 계시는 거죠? 네, 김성조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김성조입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남미 문화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남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멕시코 이남의 아메리카 지역을 중남미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멕시코는 북미, 북아메리카에 해당하지만 문화권적으로, 언어권적으로 같은 스페인어 계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그냥 중남미 하면은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포함해서 멕시코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히스패닉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종상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백인종입니다. 그 다음이 흑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에 역전이 됐어요. 라티노라고 불리는 중남미의 이주민들이 흑인보다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교육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출산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흑인들도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티노라고 흔히 불리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명목성으로는 카톨릭을 믿고 있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남미의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이 늘 것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2050년경에는 백인종과 거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남미의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의 남쪽의 아리조나나 텍사스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스페인어로 하는 방송국, 잡지, 뭐 하다못해 길거리 표지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지키는 문화, 그래서 사자의 날이라고 죽은 자를 기리는 멕시코의 문화가 있는데 우리의 제사와 같은 문화인데요. 이 사자의 날이라는 이 문화도 역시 미국의 남쪽 텍사스와 아리조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히스패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티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히스패닉이라고 불렀습니다. LA에서 폭동 났을 때만 해도 히스패닉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서 스페인, 히스패닉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권을 사용한 스페인어권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스패닉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라티노란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티노란 말은 로망스어계, 그러니까 라티노를 모어로 해서 나오게 된 언어들이 되겠죠.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브라질을 포함할 수 있게 되겠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사용하니까 브라질을 포함한 라티노라는 말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문화의 특징을 저보고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살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살사, 요새 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살사라는 말은 원래 뜻이 소스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소스를 쓰지만 뭐 서양에서는 소스 없이는 음식을 만들 수 없잖아요. 소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제 맛을 내게 되는데 중남미의 문화의 특징은 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의 살사라는 춤은 중남미의 고유의 여러 가지 춤과 아프리카계 이주민의 춤, 원주민의 춤 등이 섞여서 만들어진 춤입니다. 그래서 이 춤을 살사라고 붙였거든요. 이름을. 살사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혼종, 하이브리드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중남미에는 고유 문화라기보다는 이 혼종 문화 자체가 고유 문화라고 부를 만큼 여러 가지 문화가 뒤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주민들의 문화가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유럽의 문화를 가져왔고 18세기, 19세기에 식민지에 노예가 부족해지면서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가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는 아시아권 문화도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화가 혼종을 이루어서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혼종의 문화가 결국 중남미 문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중남미에 시작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규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외부 문화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심은 역시 경제적인 성장에 따른 한국 배우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서 한류가 형성돼 있죠. 아시는 것처럼 K-팝과 K-무비, K-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멕시코는 펌프라는 게임기가 1990년대에 유입됐습니다. 이 펌프라는 게임기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벌써 30여 년 가까이 된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 이 게임기가 멕시코에서 큰 히트를 치면서 아, 한국에서 만든 거네? 한국에서 이런 거 하네? 라는 초기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역시 드라마가 큰 관심을 일으켰는데 혹시 별은 내가 씀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신가요? 오른쪽에 잘생긴 사람이 안재욱, 최진실, 그 다음에 차인표 이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멕시코에서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젊은이들의 감성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결국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K-팝, K-게임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K-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더 최근으로는 아까 김소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BTS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나라의 이름이 은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중심을 흐르고 있는 강이 리오델라 플라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강과 같이 수도를 흐르고 있는 강인데 이 강의 유역에서 은이 많이 나서 옛날에 식민지 개척 시절에 은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은의 원소기후가 AG잖아요. 라틴어로 아르젠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아르헨티나 나라. 그래서 은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옛날부터 잘 살았어요. 아시겠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10대 부국이었고 유럽계 이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였고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탈리아계 이주민이 굉장히 많이 살아서 옛날에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이탈리아가 붙은 때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양분돼서 싸울 정도로 유럽계 이주민의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 문화가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문화적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마 남미의 밀라노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발전을 보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문화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문화가 들어간 곳이 사실은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빈과 하지원이 나왔던 이 드라마가 아르헨티나에서 그나마 많이 알려졌고요. 그 외에 이제 포미닛이라는 케이팝 가수들이 콘서트 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한 10년 전쯤이었죠. 한 3,000명 정도가 콘서트에 참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브라질 사람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팝콘 끼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래서 K-드라마가 많이 수출됐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드라마가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입니다. 10년 전쯤에 나왔던 유명한 드라마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좀 인기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한류 K-드라마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뽀로로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한국의 애니메이션, K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수출에 교두를 확보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르치시는 나라에도 뽀로로가 방영이 되나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중남미에서만 뽀로로는 인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칠레가 유명하죠. 칠레는 인구가 한 3천만 명인데요.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중남미는 자원도 많고 노동력도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불안정.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을 못하거든요. 칠레는 정치가 그나마 제일 안정된 나라여서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그나마 좀 갈만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 칠레는 역시 K-드라마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이 4명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민호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칠레의 여학생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칠레에 그래서 이민호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서 미노스 칠레라는 그 팬클럽이 만들어졌고요. 이 미노스 칠레는 마치 아미처럼 BTS 팬클럽 아미처럼 사회적인 활동도 하는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나무 심으라고 기금도 거둬서 도와준 걸로 좀 유명해진 그런 팬클럽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파스타란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고 칠레에서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 제안을 하고 싶은데 방향 제안은 아마 좀 이따 말할 기회를 아마 주실 것 같아서 그때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남미는 굉장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가 전문가를 잘 모셨습니다. 두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제 가슴에 팍 와닿은 말이요. 멕시코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지만 문화권으로는 남아메리카다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자들을 언어권이나 지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학생들은 문화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6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같은 듯 다른 듯 네, 공통점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키워드들을 한번 메모를 해봤는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안방을 통해서 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에 어떤 장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 그 한류가 뚫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일단 공통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해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의 영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역시 연관된 이야기인데 한국학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그 김성정 선생님 발표나 그 다음에 백태연 선생님 발표 두 분 다 이제 한국학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그 남미 쪽 발표 요지에 보면은 한국의 드라마가 인간적이다. 네, 인간적이라서 좋아한다. 이런 말을 써두셨던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건전하고 그다음에 문화 자체가 폭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 10대들이 그 문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이제 한국학의 어떤 교육 내용하고 또 상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문화적인 이해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라. 사회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라. 이렇게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키워드에 아까 말씀하지 못하셨던 예시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사미 교수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그 다음 백태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사미 교수님, 네, 마이크. 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첫 번째 키워드 말씀하신 대로 문화에 관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한국 문화에 관련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는 한국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한류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더불어서 한국의 신문화 융성기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문화를 신문화 어떤 그런 융성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한 1차 한류 붐에서 2010년대 2차 그리고 3차 한류 붐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제 토론을 정리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12월 6일자 그 기사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류를 얘기하면서 한국을 오샤레한 한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샤레 이 말은 멋지다, 세련되다, 근사하다 이렇게 의미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이제 BTS나 트와이스나 엔하이픈 등의 가수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명한 그 일본 정치인이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또 한국 노래, 또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 등 한류 생활에 모두가 다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패션과 화장품의 중심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어떤 신트렌드 중심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일본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의 문화에 따른 유행이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한국어 교사로서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한국 문화가 이렇게 대단한 그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이 이 문화의 바탕 위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인들이 단순히 한국 가수를 좋아할 정도로 그치지 않고 모든 어떤 그런 문화의 양상이 전 세계에 스며들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고 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문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화의 흐름은 결국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한번 바뀌게 되면 한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잠시 머물다가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세계 속에 펼쳐서 그들의 문화에 오랫동안 남게 하는 데는 바로 언어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말도 있다시피 한국어를 통해 배우고 느끼는 우리의 문화가 비록 한류가 멈춘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확산되는 데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왜 우리 문화를 계속해서 좋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 한류를 좋아하는 이러한 잠재적인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 열풍에 기여하는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태현 교수님, 네.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류의 현상은 세계 공통적인 부분이고 이제 우리 불가리아 김소영 교수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쪽 지역의 한국학이 보급된 지가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요즘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자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한국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핵심적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 필요성 또는 뭐 취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도 제가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 반도체라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분야가 우리 한국이 1위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다면 이제 도체, 뭐 부도체 이런 용어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한국이 세계 경제 규모로 12, 11위인데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CIS권에서는 러시아와 이제 견주어서 얘기를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거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문화 이제 피상적인 뭐 한류 다 얘기하는 것 좋은데 나사닐 교수님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요즘 들어 생각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었고 모선은 중앙아시아라고 하지만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나 한국화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은 가르쳐야 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해야 되는데 결국은 왜 한국어나 한국학을 배우려고 하는가? 정확하게 그 핵심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어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의 그 한식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데 한국의 주식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밥과 국이 주식이고 그 다음에 김치가 부식으로서 샐러드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한식이 다 맵고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밥의 문화로 우리는 밥과 국과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반찬을 먹게 되는데 즉 밥의 문화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은 빵 먹고 김치만 계속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정말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때 정말 내가 한국어나 한국학을 배우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동기유발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상적인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제 20, 30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은 세종학당이나 교육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기르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이제는 뭔가 한국 문화의 핵심을 가르칠 수 있는 물론 한국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한국을 알아가는 데 기여하는 한국어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왜 가르치느냐를 우리도 고민을 하는데 학습자들도 왜 배우느냐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네, 학습 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교육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관련하여서 네, 알리에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아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학생들도요, 되게 한 10년 전에는 한국어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한류라는 것을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냥 찍어서 들어왔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 시기에 이제 한국어 통번역 학과에 들어왔는데 그 시기에는 이제 아직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한류라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온 학생들은요, 거의 한 15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다 한류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올해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세종학단이 설립되었는데 신청자가 1000명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이 정말 되게 많고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BTS든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K-팝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근데 저도 아까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는 실은 이러한 학생들 물론 한류 때문에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지만 이제 대학교 수준에서는 그런 관심을 좀 더 학문적인 방향으로 이끌려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요. 아제르바이잔도 실은 현재는 한국어 수준에만 머물고 있고요. 이제 한국학 수준으로 넘어갈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도 부족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수준으로 좀 더 관리에만 멈추지 않고 좀 더 한 단계 높아서 이제 한국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알리는 그런 이제 시대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저희도 이제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서도 한국학시학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좀 더 이제 한국어에서 벗어나고 좀 더 한국학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외에서 이렇게 한국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무척 반갑고요. 1000명이 지원을 했다는 아까 그 숫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그 뽀로로가 방영되냐고 물으셨는데요. 에바 선생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에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김성주 교수님께 말씀 내용 중에 하나가 뽀로로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한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주 높은 인기 캐릭터 하나예요. 제가 큰 아들부터 지금 막내 아들까지 모두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 부분이 아니고 혹시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김소영 교수님께 아까 말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불가리아하고 북한 관계가 좀 약간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데 혹시 그것으로 그것 이후로 그 한국어나 문화 교육 경향이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제가 저기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 다시. 아까 네. 북한, 불가리아, 북한과 관계가 좀 약간 높은 것으로 좀 약간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 혹시 한국어 교육이나 아니면 그 문화 교육에 영향이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제가 두 나라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언어도 네. 그렇고 문화도 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지금 네네. 저기 그 불가리아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 불가리아에서 80년대에 한국학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조선어학과를. 그래서 북한 측에 요구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파견 교수를 이제 보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김일성 전집이나 이런 책만 잔뜩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때 한국학과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거고 한국과 수교를 하고 95년에 이제 이 한국학 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북한 쪽에서도 북한에 있는 대사가 한 2번 정도 와서 강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학과가 열심히 하고 잘 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하고 불가리아가 더 교류가 지금은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거 말고 제가 잠깐만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도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 한국학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교재거든요. 교재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연세대 교재를 쓰고는 있는데 그걸 구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복사를 해서 그게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고 물론 이제 교재를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많은 교재를 개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교재를 개발하는 거가 그 현재 계시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의 몫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읽기 교재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기 교재를 쓰고 있는데 읽기 교재를 쓸 때 지문을 넣을 때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 넣지는 않고 항상 현지의 문화하고 비교를 해서 넣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호응도가 좋고 그 현지인들이 만약에 한국어를 배울 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국 문화가 아니라 현지 자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문을 많이 넣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시는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어떤 텍스트 지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공하시면 저희가 현지에서 그것과 비슷한 문화를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지문을 해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교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은 저희가 이제 그 각 지역마다 한국어 교육 협회나 뭐 이런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유럽 에도 인제 악세가 있고 그다음에 시속이라고 해서 중동 유럽 학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칸 반도에 한국 학과가 발칸 반도에 불가리아가 있어서 근접한 나라들과 함께 같이 인제 뭐 한국 교육자 협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인제 만들어서 서로 공부할 수 있고 그럴 때 또 한국에 계시는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한국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언으로 아주 멋진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김성조 교수님께서 네, 발표를 마칠 즈음에 제언이 있었는데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이 한 4분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기 원고에 보면은 10만 양병론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쿠바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쿠바에 갔더니 내조의 여왕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쿠바에는 미국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게 되는데 내조의 여왕에 출연했던 윤상현이란 이 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제가 장동건은 잘 알지만 윤상현은 잘 몰라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서 그 미국 유명 스타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밥을 먹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제가 한 100km 수도 아바나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한국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만났어요. 근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그냥 음만 익혀가지고 말을 따라하는 뜻은 모르면서 그냥 말만 따라하는 수준의 그런 가수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수 없느냐, 배울 곳이 없냐 그랬더니 수도 아바나에 세종학당 하나 있는데 갈 수가 없다. 쿠바 아바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100km 떨어지면 자동차로 한 3-4시간을 가야 되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라면 지역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다면 온라인 교육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 인프라, 와이파이 인프라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민산관이 협력하면 좋겠다. 여기서 민은 우리 학계도 포함하고요. 산업, 특히 각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관이, 재동포재단을 포함해서 관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10만 양병론은 뭘 얘기한 거냐면은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데 제일 큰 기여한 것은 현지에 있는 교포 자녀들입니다. 교포 자녀들이 한국에서 드라마가 나오자마자 그걸 불법으로 더빙을 해서 자막 입혀서 유튜브에 올려줬어요. 이게 이제 불법이라서 제가 글에 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류를 전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잘 키워낸다라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공식적으로 도와준다라면 훨씬 더 쉽게 이어지지 않을까 한류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류가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유 중지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 사상 약간 안 좋았는데요. 네, 다 같이 더불어서 교육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강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즈음에
사실은 제가 키워드로 뽑아놓은 나머지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온라인 활용과 관계된 것입니다. 네. 김성재 교수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교육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석구석을 다 갈 수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다 교육 장소로 나올 수 없다면 조금 더 온라인 교육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제 온라인의 교육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들을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별로 또 문화권별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저희가 잠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현황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결을 해야 되는 또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달리하여서 또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이 동지이죠. 1년 중에서 해가 가장 짧 때는 동지라서 한국은 벌써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시간의 차이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30년씩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신, 가르쳐 오신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냥 진행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이분 다만 대표는 아니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분과의 주제 발표를, 집담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각 곳의 교수님들 감사합니다.